안녕하세요. 저는 써마더플레이스라고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한 16개월째 일하고 있는 최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개발 컨퍼런스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한 뉴비이기 때문에 오늘 실수를 좀 하더라도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요. 입사를 하면서 면접에서 저는 서버 개발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서버 개발도 감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개발을 한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뉴비이지만 제가 그동안 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서버 개발을 ASP.NET Core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ASP.NET Core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쉽게 말해서 모던 웹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NET에서 ASP.NET Core를 개발할 때 따르면 좋을 그런 프랙티스를 공식 문서에다가 등록을 해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소개 순서는 첫 번째로 프로젝트 구조, 두 번째로 의존성, 세 번째로 비동기 프로그래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HTTP 컨텍스트입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ASP.NET Core 개발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ASP.NET Core가 DI나 MVC 프레임워크 같은 모던 웹 개발을 강력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고자 하면 이런 프로젝트 구조를 좀 잘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구조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클린 아키텍처나 계층형 아키텍처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그래서 저에게 익숙한 좀 클린 아키텍처 중심으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설계된 프로젝트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째는 변경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각 계층의 의존 관계가 명확하고 또 비즈니스 규칙이 잘 보호가 되어 있다면 어떤 변경 사항이 오더라도 대응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스트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듈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드의 가독성이 향상한다는 것입니다. 각 계층과 객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코드도 당연히 읽기가 쉬워지겠죠.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통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 4가지 원형 계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공부를 했을 때 이 클린 아키텍처를 프로젝트에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샘플들을 보더라도 샘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은 중요한 건 폴더 이름이나 폴더의 정확한 구조 이런 게 아니라 각 계층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그 각 계층의 역할에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엔티티는요, 한마디로 비즈니스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든 유저라고 하는 엔티티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드를 보면 이 비즈니스에 필요로 하는 유저는 아이디, 네임, 이메일,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를 이 비즈니스에서는 추가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iUser 리포지토리 내부에 이메일 체크를 또 한다고 하면은 이메일 exist 그리고 add user async와 같은 메서드들을 추가할 수 있겠고 이것을 이제 도메인 레이어에 위치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깥에 위치하는 것은 이제 유즈 케이스 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어에서는 아까 본 엔티티, 즉 비즈니스 규칙을 처리하는 레이어입니다. 아까 본 유저를 추가하는 비즈니스 규칙을 이 레이어에서 이제 구현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register user use case라고 하는 클래스의 execute asynch를 보면은 내부에서 이제 이메일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그 다음 리퀘스트의 내용에 따라서 유저를 생성을 해서 애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층은 이제 인터페이스 어댑터 또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층은 데이터베이스와 UI와 같은 외부 시스템과 유스케이스를 연결을 하고요. DTO와 컨트롤러 등이 포함되고 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층에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로직을 절대로 노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변환만 하며 최대한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 예시에 나와 있는 유저 컨트롤러를 보면은 이제 아까 본 레지스터 유저 유즈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레지스터 유저라는 메서드를 보면은 그 레지스터 유저 유즈 케이스를 엑스큐트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반환하는 것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프레임워크와 드라이버스 아니면은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하는 계층인데요. 이 계층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외부 API와 같은 세부 사항들이 위치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저 리포지토리를 가 있는데요. 아까 본 도메인 레이어에서 본 I 유저 리포지토리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인메모리 스토리지로 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뭐 EF 코어라든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ORM을 사용해서 이 유저 리포지토리를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애저 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연결하는 코드들이 이 레이어에 위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챕터인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정리하자면 클린 아키텍처에는 4가지 계층, 도메인, 애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인프라 계층이 있죠.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가장 중심에는 비즈니스의 규칙,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그 비즈니스 규칙을 처리하는 계층,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처리한 것들을 외부에 날라주고 연결하는 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연결을 할 때 필요로 하는 도구들이 있는 계층,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 계층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잠시만요. 마우스가 안 보이지? 제 역할을 잘 하도록 만들어서 ASP.NET 코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존성인데요. 프로젝트의 각 계층의 의존성을 잘 관리를 하려면 의존성 역전 원칙과 의존성 주입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ASP.NET 코어에서는 이제 내장된 DI 컨테이너를 통해서 그것들을 지원을 합니다. 우선 의존성 역전 원칙이란 상위 모듈, 즉 아까 본 중심 모듈이 하위 모듈, 즉 외부 계층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추상화에 의존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외부 계층과 상호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제 코드로 좀 살펴보면 이제 myDependenc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서비스인데 이것을 아래에 있는 인덱스 모델이라고 하는 중심 계층에서 내부에서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yDependency에 뭐가 추가가 된다거나 변경이 되면은 인덱스 모델을 포함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클래스를 다 하나하나 찾아서 바꿔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두 계층이 결합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좀 귀찮겠죠. 그래서 의존성 역전 원칙을 사용해서 추상화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둘의 의존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제 myDependency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myDependency가 이것을 구현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index2 모델에서는 내부에서 myDependency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myDependency를 생성자로 받아서 이것을 사용을 하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유즈 케이스에서 또 이렇게 사용을 한 게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I 유저 리포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이 외부 요소로부터 좀 더 독립적일 수 있게 되고 그 추상화에 의존하게 되면 그리고 뭐 페이크 리포지토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페이크 마이 디펜던시라든지 구현체를 내 맘대로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것이 바로 의존성 역전 원칙이고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존성을 추상화를 했더라도 이제 우리가 결국 사용해야 되는 거는 구현체죠. 이 구현체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의존성 주입을 활용하면 됩니다. 의존성 주입이란 말 그대로 한 객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의존하는 객체를 외부에서 생성을 해서 이제 주입을 해주는 설계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는 ASP.NET 코어에서 iService 컬렉션을 사용을 해서 중앙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보통 코드에서 나온 것처럼 program.cs 파일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SP.NET 코어가 등록한 서비스를 알아서 생성을 해주고 또 사용되는 곳에 주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디스포즈까지 해줍니다. 이 서비스들을 등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이 생명 주기를 적절히 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싱글턴, 스코프드, 그리고 트랜지언트가 있습니다. 싱글턴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단일 인스턴스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 상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겠고요. 스코프드는 요청당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웹 요청 간에 이제 상태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는 매번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벼운 서비스에 적합하겠습니다. 왼쪽에 예시를 보면은 파일 서비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여기 내부에서는 이제 concurrent 딕셔너리 타입으로 캐시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서비스는 이제 싱글턴 서비스로 사용을 하면 적절하겠죠. 캐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그다음에 오른쪽의 코드는 request item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set 메서드와 get 메서드가 있는데요. 요 서비스가 이제 스코프드 생명 주기로 등록이 된다면 이제 한 요청에서 set을 하고 그러면 같은 요청에서 이 서비스를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get을 해도 같은 이제 아까 저장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용할 때 이제 몇 가지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입받은 서비스는 read only field property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index2 모델에서 보이다시피 I, my dependency가 private read only로 선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의도치 않게 서비스의 다른 값을 할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레드 안전하게 상태를 관리하기입니다. 싱글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전체에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므로 동시에 여러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에서처럼 이 캐시가 concurrent 딕셔너리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스레드 안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메모리 누수에 주의하기입니다. 싱글턴 서비스는 애플리케이션 종료 때까지 메모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제 적절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캡티브 디펜던시를 주의하기입니다. 캡티브 디펜던시란 수명이 더 긴 서비스가 더 짧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아래 이 코드 블록을 보면은 이제 foo라고 하는 애를 add 싱글턴 서비스로 등록을 하고 있고 bar을 스코프드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foo의 구현을 보니까 내부에서 bar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면 당연히 문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코멘트 처리에 된 것처럼 빌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내부에 이제 valid scoped라는 파라미터에 true 값을 주면은 이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런을 할 때 스코프들이 이제 밸리드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HTTP 요청 밖에서 스코프드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자직 스코프를 사용하기입니다. HTTP 요청 밖에서 스코프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이제 자식 스코프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스코프드 서비스는 말씀드렸지만 HTTP 요청 스코프에 맞춰서 설계가 됩니다. 하지만 뭐 백그라운드 작업이라든지 뭐 비동기 작업 또는 수동으로 스코프드 서비스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스코프를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예시에서 보면 이제 프라이스 캘큘레이터가 있고 iService 프로바이더를 생성자로 주입을 받고 있고요. 이제 calculate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 .create scope를 유징 블록을 통해서 생성을 하고 그 내부에서 get required service를 통해서 서비스를 가지고 오고 있죠. 그런데 create scope를 하지 않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get required service를 하면은 이게 루트 컨테이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HTTP 요청 밖에서 스코프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 당연히 해당 서비스가 명확하게 폐기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scope를 통해서 이 블록이 종료될 때 이 내부에서 선언된 서비스들이 다 디스포즈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그 수명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챕터를 정리하면은 이제 의존성 역전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의존성들을 ASP.NET Core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주입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서비스를 등록할 때 그 생명 주기에 따라서 또 주의해야 되는 점들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입니다. 그 ASP.NET Core 베스트 프랙티스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비동기 프로그래밍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바일 개발을 하다가 서버 개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 모바일에서보다 서버 개발에서 iAsync enumerable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iEnumerable은 동기 데이터를 순회를 하죠. 동기적으로. 그 다음에 iAsync enumerable은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순회합니다. 이는 이제 대량 데이터를 내보내야 할 때, 그리고 그래서 페이지네이션을 해야 할 때 유용한데요. 왜냐면 iEnumerable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전부 데이터를 로드하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iAsync enumerable을 할 때 좀 더 이득입니다. 네, 대량 데이터를 한 번에 또 리턴하게 되면은 out of memory exception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스레드 풀이 고갈될 수도 있고 또 리턴 시간 자체도 또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결과를 리턴할 때 그 부분을 리턴을 하는 패턴을 선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가능한 한 비동기 API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위의 예시를 보면은 이제 컨트롤러에 get 메서드가 있죠. 이 내부에서는 request body를 이제 read to end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반환받을 때까지 현재 스레드가 블로킹이 됩니다. 이를 이제 sync over async라는 현상으로 불리는데 이는 비동기 작업을 비동기로 처리하지 않고 동기 작업처럼 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ASP.NET Core에서는 모든 입출력 작업을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출력 작업이라고 하면은 뭐 파일 읽기 쓰기, 데이터 호출, 네트워크 요청 처리와 같은 작업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지금 request body를 읽는 작업은 비동기 작업인데 이를 이제 동기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스레드가 블로킹이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한 개의 스레드가 아니라 두 개의 스레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 스레드는 블로킹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료가 완료가 되면은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레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이런 비효율적인 스레드 이용은 이제 스레드 풀 고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래 코드처럼 read to end, async와 같은 비동기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스트림을 읽는 동안 스레드를 브로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기타 베스트 프랙티스를 보면 task.wait나 task.result를 호출을 해서 비동기 실행을 블로킹하지 말아야 합니다. task wait와 task result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현재 스레드를 멈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멈추기 때문에 await를 대신 사용을 해서 스레드를 반환해서 그 시간에 다른 요청을 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ask run을 호출한 뒤에 바로 await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task.run은 작업을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하도록 스레드풀의 작업을 예약하는 메서드인데요. 그런데 바로 await를 하면은 이미 스레드풀의 스레드에서 실행 중인데 예약한 작업 때문에 불필요한 스레드 스위칭이 발생하죠. 이를 사용을 해야 된다면 이제 task.run 내부에서 CPU 집약적인 작업을 할 때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챕터인 HTTP 컨텍스트입니다. HTTP 컨텍스트는 현재 HTTP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로 클라이언트 요청 경로,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IHTTP 컨텍스트 액세서는 ASP.NET Core에서 현재 활성화된 HTTP 컨텍스트를 가져온 데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제 왼쪽의 코드를 먼저 보면 여기서는 HTTP 컨텍스트를 private read only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체크 어드민 내부에서 컨텍스트에 직접 접근해서 뭔가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첫째는 HTTP는 요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성자에서 가져온 HTTP를 필드에 저장을 하면 요청이 끝난 후에도 그 필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참조하게 되죠. 그리고 요청이 종료된 후에 접근하게 되면은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항상 IHTTP context accessor를 저장을 해서 여기서 최신의 HTTP 컨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선호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HTTP 컨텍스트를 여러 스레드에서 동시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HTTP 컨텍스트는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 단일 스레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을 하면은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예시를 보면 3개의 쿼리 변수에서 이제 search async 작업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이 search async입니다. 이 내부를 보면은 이제 로그 인포메이션에서 컨텍스트를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task when all을 통해서 이 3가지 쿼리를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적으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 한 번에 접근하기 때문에 다른 요청의 데이터들이 섞이거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스레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HTTP 컨텍스트를 하나의 변수에 복사를 해두면 됩니다. 복사된 데이터는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여러 스레드에서 접근을 해도 안전하겠죠. 네, 그 다음에는 리퀘스트가 완료된 이후에는 HTTP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는 요청이 완료되면은 재활용이 됩니다. 즉 요청이 끝난 뒤 컨텍스트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예외가 발생하거나 이제 서버가 멈출 수 있는데요. 이는 async void에서 쉽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코드를 보면은 async void는 이제 비동기 작업의 상태를 ASP.NET Core 프레임워크에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await 첫 번째 await를 만나는 순간 이 get 요청이 끝났다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HTTP 컨텍스트가 폐기가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await에서 그것을 접근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서버가 충돌하거나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른쪽과 같이 async task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await task delay가 실행되는 동안 요청이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response write async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HTTP 컨텍스트는 요청과 함께 생성되고 요청이 끝나면 사라지는 객체이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왼쪽 예시에서 보면 task.run은 이제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작업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백그라운드 내에서 이제 이 컨텍스트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HTTP 컨텍스트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컨텍스트가 삭제되었거나 다른 요청으로 재활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백그라운드 내부에서 직접 참조하지 말고 바깥에서 아까처럼 복사를 해서 참조하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살펴보았는데 각 계층이 이제 독립적으로 유연하게 역할을 잘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 의존성을 보면서 의존성 역전 원칙과 의존성 주입은 ASP.NET 코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각 서비스들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비동기 메서드를 열심히 써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네 번째는 HTTP 컨텍스트의 생명 주기에 따라서 또 주의해야 된다는 점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제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지금까지 서버 개발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다음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코멘트 다 좋습니다. 네. ASP.NET 코어에서 입출력은 비동기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려된다고 하셨는데 예제에 보니까 입출력 코드가 동기 버전도 있고 비동기 버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으면은 개발자가 이제 쓸 때 동기 버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동기 버전도 이제 제공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저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비동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비동기 메서드만 제공을 하지 왜 헷갈리게 동기 메서드를 제공하냐? 네, 질문의 요지가 그건데 이유는 그 과거에 비동기 방식이 없었을 때는 동기로 I/O 처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레거시의 호환성을 위해서 아직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정말 간단한 상황에 따라서 정말 간단한 작업은 또 동기 메서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비동기 메서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